한국에 갔다 왔더니 살이 빠졌어. 5kg나 빠졌다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가? 살이 왜 빠져? 여기 한 외국인들이 영국의 셰프들끼리 어떤 커뮤니티의 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갔다 오면 살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인 요리사 에마 파커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마 파커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혁신적인 퓨전 요리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 셰프입니다. 얼마 전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글을 봤는데 한국에 갔다 오면 살이 빠진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길래 살이 그렇게 빠지는 건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일정이었던 일본행을 뒤로하고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형편없다면 제가 영국 음식점을 한국에 차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명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요리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여왔죠.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지만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열정이 결국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의 청결함과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어 통관 절차를 쉽게 안내해 주었죠. 정말 신기했던 건 히스로 공항과는 다르게 출입국 수속이 엄청 빠르게 이뤄졌다는 거였어요. 출입국 심사가 여권만 기계에 갖다 대면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갔었던 일본과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사람이 직접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빠르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며 번화한 도시의 모습을 감상했어요. 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기다리고 있는 요리의 발견에 대한 설렘을 느꼈죠. 하지만 호텔방에 정착하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의 독특한 재료와 과감한 맛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선입견 때문에 이 경험을 즐길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한국 요리로 유명한 발효식품과 매운맛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식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불확실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맛을 탐험하는 것으로 경력을 쌓았지만 한국 요리에 몰두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죠. 이 여정이 제 관점을 영원히 바꿀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하고 일어났어요. 셰프로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한국까지 왔는데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도시를 탐험하고 현지 음식 문화에 빠져들기로 했죠.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에 생기 넘치는 에너지에 바로 매료되었어요. 도시는 현대와 전통의 완벽한 조화였고 고층 빌딩이 고대 사찰 및 궁궐과 나란히 서 있었죠. 공기는 길거리 음식의 군침 도는 향기로 가득했고 북적이는 음식 시장과 전통 식당으로 이끌렸어요. 제 첫 번째 목적지는 현지 음식 블로거가 추천한 작고 초라해 보이는 식당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의 직원들과 보글보글 끓는 찌개와 구운 고기의 편안한 냄새로 맞이해 주었죠. 메뉴는 모두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친절한 직원의 도움으로 흥미로워 보이는 몇 가지 요리를 주문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무한리필 고깃집이었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정말 맛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정도의 양을 먹으려면 돈이 100파운드 이상을 줘야 먹을 수 있는데 이 가게에서 제가 돈을 얼마를 낸지 아시나요? 3만 원이었어요. 가격부터 보자마자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식당의 분위기를 살펴봤어요. 벽에는 한국의 전통 예술품이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음식을 즐기는 친구와 가족들로 가득했죠. 방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생생한 색감과 유혹적인 향기에 놀랐어요. 첫 번째 요리는 김치찌개였는데 발효 야채와 돼지고기로 만든 매운 찌개였죠. 첫 입을 먹자 깊이 있는 맛과 매운맛과 신맛의 완벽한 균형에 놀랐어요. 김치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맛의 조화였고 국물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음미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구운 얇게 썬 삼겹살을 구워서 먹어봤어요. 고기는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으며 절인 야채와 밥을 곁들여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살아났죠. 먹으면서 이 요리의 단순함과 우아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갈비, 불고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저렴하게 먹는 건가요? 식사 내내 식당 직원 및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좋아하는 한국 요리와 그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한국의 풍부한 요리 유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진지하게 경청했죠. 그날 저녁 호텔로 걸어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요리 여정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느꼈어요. 회의감은 사라지고 한국 요리의 맛과 기술에 대한 감사함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매혹적인 음식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한국 음식의 다양한 세계를 탐험하는 데 몰두했어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한국 요리에 사용되는 독특한 재료에 대해 배웠죠.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리 중 일부의 비법과 기술을 배운 요리 교실에 참석했고, 현대 한국 요리의 혁신과 창의성을 경험한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거듭할수록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졌어요. 자부심을 가진 셰프들의 솜씨와 최상의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하는 헌신에 감탄했죠. 셰프들이 요리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맛과 기술을 실험하는 방식으로 전통과 혁신을 완벽하게 융합하는 한국 요리의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가 겪은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회의와 선입견을 가지고 왔지만 한국 요리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존경심을 품고 떠나게 되었죠. 부엌에서나 삶에서나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돌이켜보면 초기의 망설임은 두려움, 즉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서고 한국의 생생한 음식 문화 세계에 빠져들면서 셰프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했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렇게 식도락 여행을 즐기는 도중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저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으러 다녔는데 어디에나 화장실이 눈에 보인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가려고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어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죠. 세계 다른 도시에서 자주 보던 관리 소홀한 공중 화장실과는 정반대였어요. 어떻게 이런 화장실들이 무료라는 거죠? 게다가 휴지까지도 넉넉히 있었어요. 청결은 공중 화장실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죠.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어요. 재활용 쓰레기통이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환경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죠. 영국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적이는 거리를 걷다 보니 한국의 도시 계획의 정확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시는 기능성과 신미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죠. 거리는 넓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을 위한 차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지하철과 버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덕분에 도시를 탐색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였죠. 영국의 많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붐비고 혼잡한 거리와 달리 서울은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느껴졌어요. 횡단보도가 잘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교통 규칙을 철저히 준수했죠. 교통 흐름은 원활했고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도 정체가 거의 없었어요. 도시가 살기 좋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와 도시 계획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이 분명했죠. 한국 도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수직 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더 깊이 탐구해보니 옥상 정원과 도심 농장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과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푸른 오아시스들은 콘크리트 정글과는 상쾌한 대조를 이루었고 수직 정원의 독창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특히 눈에 띄었던 한 옥상 정원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고층 사무실 건물 꼭대기에 있었어요. 이 정원은 울창한 낙원이었는데 깔끔한 줄에 다양한 채소, 허브, 과일이 자라고 있었죠. 건물 직원들은 휴식 시간에 정원을 가꾸었고 생산물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사용되었어요. 도심 공간을 지속 가능성과 직원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였어요. 한국 도시의 효율성과 청결함은 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전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깨끗한 해변과 잘 관리된 공원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시에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지만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청결도는 여전히 두드러졌죠. 작은 마을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주변 환경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동네를 관리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였고 공동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회적 책임감이 강했죠.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청결과 효율성의 가치관이 마음에 들었어요. 영국인 셰프로서 한국 도시의 청결함과 효율성이 요리 세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엌에서는 일관되게 높은 품질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조직력과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죠. 한국 도시를 살기 좋고 매력적으로 만든 것과 같은 원칙을 주방 구조부터 쓰레기 및 자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레스토랑 운영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여정 내내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계속 감명받았어요.
치밀한 도시 계획과 시민들의 공동 책임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요리 모험을 계속하면서 한국 도시의 청결함과 효율성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앞으로 셰프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 몸무게를 재봤는데 몸무게가 3kg가 빠져 있더군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서양 음식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으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많고 여행지나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저절로 많이 걷기 때문에 살이 저절로 빠졌던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많고 그만큼 볼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해져서 돌아간다는 내용이 제가 겪은 결론이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요리의 심장부로 더욱더 깊게 파고들고자 했습니다. 모든 구석에서 풍겨나오는 풍부한 향과 맛에 매료되었어요. 전통 식당부터 붐비는 길거리 포장마차까지 한국 음식의 깊이와 복잡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요리를 맛보고 싶었죠. 처음으로 놀라웠던 건 한국 요리의 상징인 김치가 어디에나 있다는 거였어요. 김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입에 넣을 때마다 터지는 새콤하고 매콤한 맛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한국에서 맛본 김치는 이전에 경험해본 것과는 달랐어요. 대담하고 단호하고 거침없이 맛있었죠. 전통적인 김치 만들기 공방을 방문해서 발효의 고대 기술과 고품질 재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어요. 김치 만드는 과정은 사랑과 정성이 들어갔고 완벽한 맛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각 단계가 세심하게 실행되었죠. 숙련된 장인들이 야채, 향신료, 양념을 섞어 나중에 사랑받는 밑반찬으로 변할 생생한 것을 만드는 모습을 경외감을 갖고 지켜봤어요. 김치의 종류를 맛보면서 이 평범한 음식의 다재다능함에 놀랐어요. 고전적인 배추 김치부터 무나 오이로 만든 흔치 않은 종류까지.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어요. 한국 요리의 근간이자 모든 식사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해주는 존재였죠. 하지만 김치는 한국에서의 제 요리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노점상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찌개까지 모든 것을 파는 붐비는 길거리 시장을 방문했죠. 냄새는 도취적이었고 신선한 재료의 화려한 진열대와 눈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광경과 소리에 이끌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발견 중 하나는 한국식 바비큐, 즉 고기구이였어요. 서울의 유명 바비큐 식당을 방문했는데 고기가 구워지는 군침 도는 냄새로 맞이해 주었죠. 직원이 얇게 썬 쇠고기와 돼지고기 접시를 가져왔고 반찬과 소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탁자 위 그릴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며 기름이 녹아 완벽하게 바삭한 겉면을 만드는 모습을 매료되어 지켜봤어요. 육즙이 풍부한 고기를 상추 잎에 싸서 매콤한 된장인 쌈장을 살짝 얹어 먹었을 때 맛의 완벽한 조화에 놀랐어요. 고기의 풍부함은 채소의 신선함과 소스의 강렬한 풍미로 균형이 잡혔죠. 맛과 식감의 교양곡이었고 더 먹고 싶게 만들었어요. 또 다른 기억에 남는 경험은 김밥을 경험해본 것이었답니다. 일본 스시를 늘 좋아했지만 김밥의 독특한 속재료와 맛에 호기심이 생겼죠. 김밥 전문점을 방문해서 숙련된 요리사들이 김 한 장을 펴서 밥과 다양한 재료를 올린 뒤 완벽한 한 입 크기로 썰어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햄과 단무지가 들어간 고전적인 버전부터 매운 참치와 김치 같은 모험적인 조합까지 다양한 김밥을 맛봤어요. 놀라웠던 건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각 김밥에 쏟아붓는 정성이었어요. 재료는 신선하고 맛있었고 밥은 완벽하게 간이 되어 있었죠. 만족스럽고 맛있는 간편식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요리 여정 내내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대중교통 시스템에 계속 감탄했어요. 버스와 기차를 쉽게 타고 내리며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고 숨겨진 요리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었죠. 잘 연결된 교통망 덕분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번거로움 없이 한국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한 여행은 해안도시 부산으로 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맛본 것 중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즐겼죠. 유명한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는데 상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생선, 조개류 등 해산물 진미를 진열해 놓고 있었어요. 고객들이 상인과 흥정하며 가장 신선한 것을 골라 즉석에서 조리해 달라고 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생굴의 짭짤한 신선함부터 매콤한 생선찌개에 편안한 온기까지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맛봤어요. 그 맛은 강렬하고 거침없었고 한국 요리의 대담한 정신을 반영하고 있었죠.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이 단순한 재료들을 정말 비범한 무언가로 변모시킨 요리사들의 솜씨와 전문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요리 모험 내내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에 감동받았어요. 전통 식사를 위해 식탁에 모인 가족이든 바비큐 고기 접시를 나누는 친구들이든 음식은 한국 문화와 사회생활의 중심이었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며 영원한 추억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한국 요리에 대한 제 초기의 회의감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맛은 복잡하고 뉘앙스가 있었고 기술은 정교하고 세련되었으며
재료는 최고 품질이었죠. 한국 음식은 오감을 위한 향연이자 땅과 바다의 풍요로움을 기념하는 축제였고, 나라의 셰프와 장인들의 솜씨와 창의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한국을 떠날 때는 이 나라의 요리 유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전통과 기술을 전수해온 이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 요리 여정을 계속하면서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길 거예요.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요리와 문화에 다가서고 배울 자세를 잃지 않을 거예요. 초기에 한국 요리에 대한 편견은 무지와 미지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음식 문화에 빠져들고 셰프 및 생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맛과 기술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놀라운 요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사함을 얻게 되었죠.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제 요리 여정을 계속하면서 가슴에 새길 거예요. 새로운 요리와 문화에 열린 마음으로 배울 자세로 임할 거고, 전통과 혁신을 융합해 요리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영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앞으로가 기대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셰프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를 변화시켰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배운 것을 본국의 동료들과 고객들과 기꺼이 나누고 싶었죠. 음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맛과 식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힘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계 요리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더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서울에 빠르게 사라지는 스카이라인을 내다보면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요리 모험을 찾아 나설 겁니다. 한국은 왜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나요? 개인 공간 자체가 없네요. 일본이나 중국도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해외에서 늘 나오는 반응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공간이 넓은 곳에서도 가까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인 소피 씨의 사연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비좁은 창가 좌석에서 14시간의 긴 시간을 보낸 끝에 저는 드디어 한국의 번화한 수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프로방스에서의 조용한 일상을 떠나 이 먼 대도시로 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모험심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번쩍이는 터미널을 가득 메운 승객들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공항은 탑승구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비행시간과 목적지를 표시하는 화려한 한글 글자가 춤을 추고 있었죠. 여권 심사대와 수화물 찾는 곳을 통과하는 동안 밀집된 인파가 제 주변으로 밀려들었다가 흩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존중하는 보이지 않는 개인 공간을 갖는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제 존재를 잊은 채 오로지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느라 제 몸을 누르고 있었어요. 바퀴 달린 짐들이 발 위로 쿵쿵거리며 지나갈 때 저는 팔꿈치를 가까이 붙이려고 애썼습니다. 끝없는 여정처럼 느껴졌던 여행이 끝나고 마침내 저는 인천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눈앞에 서울의 거대한 스케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평선까지 끝없이 뻗은 고층 건물들. 얽히고 설킨 거대한 고가도로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꽉 막혀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넘쳐나는 보행자들로 어깨를 맞대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죠. 큰 대도시인 서울에 대한 어지러운 이미지와 통계를 접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운동 에너지를 목격하는 것은 완전히 압도적이었어요. 이곳은 고풍스러운 프랑스 마을도 번화한 파리 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 중 하나에 뛰어든 이방인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행렬에 다가갔습니다. 새 쉐어 아파트의 한국 주소를 더듬거리며 운전기사에게 말했더니 택시기사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이며 타라는 손짓을 보냈어요. 택시는 혼잡한 도로를 따라 뒤엉켜 있는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대열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으로 눈을 크게 뜨고 지나가는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인 골목길, 유혹적인 길거리 음식 냄새를 풍기며 손을 흔드는 노점상들, 번쩍이는 지하철역에서 걸어 나오는 직장인들, 한글로 깜빡이는 네온사인은 익숙하지 않은 제 눈앞에서 거의 모양을 바꾸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넓은 도로들이 지하차도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닫힌 창문을 통해서도 그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30분 후, 택시가 저의 새 아파트가 있는 예술가들의 거리인 홍대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돈을 지불한 후 저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좁은 계단 4층을 올라갔습니다. 제 룸메이트인 한국 대학생 혜수가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온라인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도 그녀는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그녀는 언니라는 다정한 호칭을 쓰며 웃었어요. 들어와. 새 집 구경시켜줄게. 제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바닥에는 매트리스가 깔려있고 창가에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혜수는 저를 환영하기 위해 프랑스 국기 스티커, 화사한 데이지 꽃병 등 작은 손길로 장식해 놓았어요. 저는 낯선 곳에서 친근함을 느끼며 시작하게 되어 기뻤어요.
그날 저녁 시차로 인해 피곤해서 배달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저는 늦게까지 쉬기로 했습니다. 해수는 엣지 있는 현대 미술품이 가득한 갤러리, 인디밴드가 공연하는 숨겨진 음악 카페,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 거리 예술 벽화가 늘어선 좁은 골목 등 홍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저를 데려가 주겠다며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순간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서울이 덜 무섭게 느껴졌어요. 운명이 제게 준비된 친구를 데려다 준 것에 감사하며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수는 대학 수업 때문에 일찍 출발했고 저는 혼자 동네로 나가기로 했어요. 혹시나 길을 잃고 헤맬까봐 여전히 긴장한 저는 해수가 추천해준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낯선 소리와 향기, 풍경이 제 감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홍대의 좁은 보행자 전용 골목길 중 하나로 제대로 된 거리라기보다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통로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임시 상인들이 공예품, 의류, 간식 등을 파는 가게를 나란히 차려놓았죠. 길거리 석쇠에서 지글지글 끓는 순대에 톡 쏘는 냄새가 자동차 배기가스와 인도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카레 냄새와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버스커들은 연예 기획사의 스카우트 되기를 바라며 거리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능숙하게 군중 사이를 헤집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 감각적 혼돈의 미로는 익숙해지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지나자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작은 광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틀라스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아치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아늑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나무 테이블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거나 거품이 많은 카푸치노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아틀라스는 분명 동네의 인기 명소인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빠른 한국어로 이루어진 대화와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두 여성은 커피잔을 들고 볼을 갖다 대며 포즈를 취하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한 학생은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며 거칠게 몸짓을 하고 있었죠.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한 커플이 나란히 앉아 조용히 컴퓨터 작업을 하며 편안한 친밀감 속에 서로 발을 맞대고 앉아 있었어요. 사생활 보호와 적절한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프랑스의 분위기에 비하면 모든 것이 개방적이고 캐주얼하며 공동체적인 느낌이 들었죠. 밖으로 나와서 저는 아파트를 둘러싼 미로를 계속 탐험했어요. 골목길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 골목에는 젊은이들이 드나드는 빈티지 의류 매장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골목에서는 노인들이 나무 천막 아래에서 바둑을 두며 울퉁불퉁한 손으로 바둑알을 두고 있었죠. 구불구불한 골목길에는 한국인들이 밤늦게까지 고기를 구워 먹고 소주를 마시는 포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강렬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저희 감각 과부하가 이 활기찬 에너지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제가 이 동네를 집이라고 부르는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흐릿하게 지나가면서 저는 서울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제 직업은 수업 준비와 학생들과 친해지는 데에 시간을 보내며 바빴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이젤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즐겁게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케이팝을 틀어놓는 해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해수는 저희 서툰 한국어를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었고 저의 서툰 문장에 기분 좋게 웃어주었어요. 주말에는 홍대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음료를 맛보기 위해 바에 들어가거나 길거리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맛의 끝없는 흐름이 제 하루를 가득 채워주었죠. 지하철을 타는 것은 인내심 연습이 되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사방이 꽉 찬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고향에서는 충분한 개인 공간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서울 시민들은 신체적 근접성을 의식하지 않은 듯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저는 긴장한 나머지 팔을 옆구리에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긴장을 풀고 밀집된 인파의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팔꿈치와 팔꿈치를 맞대는 5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도시를 가로질러 통근하는 방식이었죠. 무례한 것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거리에서 저는 인도를 따라 밀려드는 사람들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흐름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 공간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대신 집단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었어요. 보행자 통행이 정체되면 등이나 팔을 가볍게 터치하면서 비켜줄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죠. 거리를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쓰느라 처음에는 이러한 무언의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서울 보도의 침묵의 언어를 읽어내는 데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야외 카페에 앉아있는데 비좁은 공간에서 누군가 제 의자 뒤에서 가볍게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제 코앞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황스럽고 약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중에 집에서 혜수에게 그 일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알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신경 써준다는 표시예요. 낯선 사람이지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는 거죠. 혜수는 이어서 정이라는 한국 고유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는데, 정은 직역은 아니지만 낯선 사람이라도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과 배려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어요. 한국인에게 정은 자연스러운 접촉과 친밀감을 통해 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공간에 익숙한 서양인에게 정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침범하는 친근한 할머니의 모습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은 불편함이 아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심지어 육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미묘한 철학을 해독하는 데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혜수의 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저는 그 후 만원 지하철을 타거나 인도에서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 찰나의 접촉의 순간에는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친밀함은 언제나 불편함을 의미한다는 제 생각이 바뀌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은 부드럽게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 거대 도시에서의 생활 리듬에 서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만원 지하철을 타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었죠. 머리 위 손잡이를 단단히 잡는 법을 배웠고, 몸이 흔들리고 부딪히는 것에 저항하기보다는 함께 쓸려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리에서는 팔꿈치를 바짝 붙이고 소지품을 손에 꼭 쥔 채 인파에 휩쓸려 인도를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개인 공간에 낯선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새로운 집과 사회적 규범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 서울의 자연스러운 생활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우아하게 움직이고 싶었죠. 한국 문화에 몰입하면서 저는 정이라는 개념을 발견하는 데 매료되었어요. 직접적인 영어 번역은 없었지만 대인관계와 연민에 대한 깊은 느낌을 전달하고 있었죠. 정은 집단 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을 서로 묶어주는 따뜻한 유대감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는 친구와 가족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 보이는 개방성을 형성했으며 저희 모두가 소속감을 가질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었죠. 저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무수히 많은 정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어요.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에서 한 대학생이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는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졸고 있는 학생의 머리를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조정해 주었어요. 식당에서는 여러 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랜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시끌벅적하게 놀기도 했죠. 저는 정을 이 순간들에서 미묘하지만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던 행동들이 정에 집중할수록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아무렇지 않게 만지고 사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말이죠. 이는 개인적인 경계를 침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당신도 우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친밀함은 단순히 물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내면의 따뜻함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제 사회적 공간의 틀이 바뀌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제 개인적 공간이 신성시되었지만 이곳에서는 인공적인 구조물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쉽게 친밀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저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에 저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죠. 어느 쌀쌀한 저녁, 따뜻한 떡볶이 떡을 먹기 위해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좁은 카운터 주변의 의자에 어깨를 맞대고 앉은 손님들은 매콤한 주황색 떡볶이를 떠먹으며 주인 아주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편안함과 친숙함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익명성을 지켜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감동적인 대화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 활기찬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저는 편안하게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수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제가 탄 지하철이 정원을 초과해 꽉 찼습니다. 결국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 한 명이 제 몸에 밀착하게 되었죠. 열차가 흔들리자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긴장되었지만 그녀의 온화하지만 당황한 표정을 보고 의식적으로 몸을 부드럽게 풀게 되었어요. 저희 모두는 서로를 안정시키며 친밀한 낯선 사람들의 강물에 함께 몸을 맡기고 있었죠. 정차 시간이 되자 저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했습니다. 플랫폼에 올라서자 제 팔을 잡아주던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운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희 사이에는 말없이 부드러운 교환이 오갔죠. 저는 조용히 달라진 기분을 느끼며 불빛 아래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정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참여하는 법을 배웠어요. 보행자가 멈췄을 때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손길. 도움이 필요한 낯선 이에게 간식이나 우산을 기꺼이 건네는 모습. 팔짱을 끼고 걷는 친구들. 신체적 접촉이 정서적 유대감을 증폭시키는 모습.
넘쳐나는 인도와 통로는 익명성이 아닌 진정한 커뮤니티의 장소였습니다. 지하에 얽히고 설킨 나무 뿌리처럼 인간관계의 그물망은 서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 혜수와 저는 네온사인과 소음으로 가득한 거대한 패션 시장 지역인 동대문을 거닐었어요. 상인들은 가판대와 플라스틱 테이블에서 온갖 종류의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세일 가격을 외치며 손에 든 물건을 흔드는 상인들은 소심한 사람들을 위한 상거래의 터널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혜수와 함께 용기를 내어 저희 앞을 가로막는 셔츠 진열대를 피하며 용감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과부하 속에서 갑자기 건물에 기대어 앉아가야금 검은고로 잔잔한 선율을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를 발견했을 때 저는 묘한 멈칫거림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지만 몇몇은 그의 옆에 동전이나 간식을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의 온화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느꼈어요. 충동적으로 몸을 웅크린 채 저는 제 작은 정성을 보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소란스러움 속에서 또 한 번의 작은 접촉이 일어난 순간이었죠. 시장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선선한 밤 공기 속으로 나오자 혜수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네. 그녀는 제가 낯선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리려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정의 필수적인 개방성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녀의 긍정을 듣고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오래된 망설임은 그 길 어딘가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 땅의 이방인이었지만 더 이상 단절된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밝은 달 아래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 조용한 뮤지션의 인정하는 시선이 제 곁에 머무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을 표현하는 미묘한 신체 언어를 읽는 법을 배웠어요. 어깨를 만지고 팔을 미끄러뜨리고 등을 두드려 주었죠. 긴장했던 찰나의 접촉이 부드러워지고 온기가 가득해졌어요. 서울 시민들처럼 저도 자연스러운 친밀감 속에 녹아들었고 그 속에서 제 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든 친구든 저희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함께 걷는 동료 여행자였죠. 서울에 온 지 1주년이 되던 날 혜수는 저를 데리고 외출하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로질러 번화한 대도시 너머로 우뚝 솟은 남산으로 향했어요. 숲이 우거진 오솔길을 오르다가 잠시 멈춰서서 도시를 뒤덮은 울창한 나무숲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은 언덕이 많은 지형의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도시였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집과 사무실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알든 모르든 모두가 연결되어 있었죠. 이곳에 올라선이 압도적이었던 거대함이 왠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얽히고 설킨 고속도로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위해 맥박처럼 뛰고 있었어요. 피부 밑으로 뻗어있는 모세혈관처럼 이질적인 이웃을 하나의 활기찬 유기체로 연결해주고 있었죠. 크고 작은 방식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흐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서울의 진정한 심장 박동이었어요. 그들의 친절은 멀리서 온 이방인을 부드럽게 맞아주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산등성이 꼭대기에서 검은 포니테일이 바람에 나부끼는 혜수가 열렬히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 너머로 오래전부터 이 계곡을 지켜온 남산의 오래된 돌봉우리가 솟아 있었어요. 세대가 오고 가는 것을 목격했던 것처럼 저도 언젠가는 이 장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정수는 항상 제 안에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신선한 소나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혜수와 함께 저는 능선에 올랐어요. 이 매혹적인 땅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은 이제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정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거대한 대도시 서울을 계속 탐험했어요. 이 도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였죠. 기업 본사가 있는 고층 빌딩은 여전히 전통시장과 미로 같은 주거 지역이 밀집한 구불구불한 골목길 바로 옆에 솟아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6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 같은 이방인에게는 그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성격은 짜릿하면서도 어지러울 정도였죠. 거대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고대의 도시 경계부터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서울은 600여 년 전 조선시대 태조 왕건이 성벽을 관통하는 8개의 성문을 갖춘 성곽을 건설하도록 명령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시 경계는 4개의 수호산 호를 따라 남북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역사적인 성벽의 잔재를 방문하면 서울의 원래 규모와 지형을 파악할 수 있죠. 서울은 사방으로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산과 강을 향해 개발이 진행되면서 외곽 지역이 흡수되었어요. 강 위쪽에는 군용 비행장이었던 여의도가 대기업이 입주한 고층 빌딩이 즐비한 비즈니스 지역으로 변모했죠. 하류에는 고급 고층 건물이 즐비한 서울의 화려한 비벌리 힐스인 강남이 있었어요. 저는 공부하면서 역사의 굴레가 서울의 외형적 성장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저는 서울의 다양한 문화와 건축물을 감상하기 위해 내면의 여행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남산의 통신 기둥인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광활한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종묘의 전통 마당에서는 유서 깊은 조상 제사를 지켜보았죠. 저는 창덕궁의 드넓은 경내의 우아한 목조 누각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왕조시대의 고풍스러운 기와집들이 있는 북촌 한옥마을의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길을 잃기도 했죠. 박물관과 명소에서 서울의 역사와 진화를 느낄 수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어요. 평온함을 찾아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과 도봉산의 봉우리와 소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향기로운 침엽수 사이로 난 산책로를 따라 오래된 사찰로 오르니 도시의 속도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나뭇잎 사이로 흐릿한 스카이라인이 나타나면서 문명에 둘러싸인 야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울의 급격한 성장은 환경에 압력을 가했지만 자연은 탈출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인내심을 발휘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거대한 지하철역에서 공공예술 설치물, 세련된 건축물을 보며 감탄했어요. 지하철은 수백만 명의 이동을 위한 궁전이었어요. 지하철의 여러 갈래로 뻗은 호선들을 타면서 저는 도시의 사회 계층을 엿볼 수 있었죠. 부유한 강남에서는 통근자들이 지하철에서 내려 고급 쇼핑몰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강 건너편 오래된 역에는 노점상과 공연자들처럼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서울 사회 구조의 새로운 질감이 드러났어요. 해가 지면 야경은 저마다의 마법을 부리며 변모했어요. 다시 살아난 청계천의 물길을 따라 연인들이 조명이 켜진 조각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제1롯데타워 꼭대기에는 눈부신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죠. 홍대에서는 버스커들이 기타 선율로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시는 숨소리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저는 이 거대한 현대 도시를 구성하는 커뮤니티의 조각들을 완성하면서 수세기에 걸쳐 서울을 만들어 온 세대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도시에는 그들의 인내와 재창조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통 사찰과 우뚝 솟은 기술 사무실은 모두 이 도시를 먹여 살린 인간의 독창성을 대변하고 있었죠. 11월의 어느 쌀쌀한 저녁, 긴 업무로 지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강변에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어두운 물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외투를 두른 연인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고요한 강 너머에는 서울에 번쩍이는 빌딩들이 요새처럼 쌓여 있었고 그 벌집 같은 빌딩에는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보행자 전용 다리 위에서 저는 이 낯선 대도시에서 압도적이었던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끝없는 인파 속에서 해수에게 매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지나가는 얼굴 하나하나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매일 같은 길을 걷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 모두 각자의 길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물처럼 균열을 메우며 길을 찾아냈습니다. 강물은 달빛 아래서 쉬지 않고 흘러갔어요. 서울은 멈춰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며 과거의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저 역시 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단과 골목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도시의 밝은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미로 같은 거리를 헤쳐나가는 동안 정은 미묘한 움직임으로 낯선 사람들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죠.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짓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 길을 터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서로를 안심시키는 몸짓은 저희가 서로 공유하는 인간성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큰 강을 이루는 지류처럼 저희는 각자 작은 물줄기를 보태고 있었죠. 서울이라는 거대한 배는 그것엔 물살에 저희 모두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물어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이 낯선 대도시에 대한 저의 관점도 바뀌었어요. 이질감의 껍질에 금이 가면서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났죠. 벚꽃이 활짝 피어나듯 서울에 대한 저희 감정은 서서히 그러나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그해 봄 분홍빛 꽃이 만발한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여의도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몇 달 동안 변화한 제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겨울의 고립을 견뎌내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새로운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붐비던 거리는 차가운 익명성의 급류가 아니라 서로 얽힌 삶의 통로처럼 보였어요. 고향인 프랑스에서는 시민의 신뢰가 배급되었습니다. 반면에 이곳 서울에서는 나눔과 봉사가 사회 곳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자유롭게 솟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계곡에서 제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저희 새로운 소속감을 구체화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지하철에서 한 젊은 여성이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자리의 할머니는 귀찮은 기색도 없이 그저 자세를 바로잡아 그녀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낯선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배려의 몸짓이었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도 길을 가면서 이 도시가 저를 붙잡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붐비는 카페를 나가기 위해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데 혼잡한 길을 안내하는 부드러운 손길이 잠시 제 등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1년 전 같았으면 낯선 사람의 원치 않는 접촉에 몸을 움츠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없는 예의가 느껴졌어요. 흐르는 물의 압력처럼 저희는 서로를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데 민방위 사이렌이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제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엄숙하게 경보를 들은 후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인도에 가만히 서서 저는 그 이름 모를 영혼들과 함께 아슬아슬한 순간을 공유했어요. 저희는 상징적으로나마 함께 피신하고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정의 미묘한 움직임이 매일 저를 키웠습니다. 만원 버스에서 제 코트 깃을 조정해 주시는 할머니의 손길. 점심을 잊어버렸을 때 급하게 끼니를 챙기는 동료들. 제가 한국어 문장을 더듬거릴 때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하던 한국인들의 인내심. 윙크를 하며 제 가방에 과자를 하나 더 넣어주던 마트 점원. 큰 물줄기로 흘러가는 지류처럼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더 큰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었어요. 한때 떠돌이었던 저는 이제 배려의 물결에 떠밀려 함께 떠올랐습니다. 물론 가장 익숙한 곳에서도 늘 그렇듯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통 혼잡, 공해, 빠른 속도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사회의 근면한 겉표면 아래에는 재정적 압박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불투명한 사회 규범과 정치로 인해 외부인들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애를 써야 했죠. 하지만 고난이 폭풍우처럼 밀려올 때에도 협력과 연민을 통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강인해졌습니다. 제 주변에는 긴 겨울이 지나고 봄꽃처럼 찬란하게 피어난 회복 탄력성이 있었어요. 여름의 습한 기운이 서울에 내려앉을 무렵 저는 그 맛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매콤 알싸한 김치, 달콤한 향의 한약재 향기, 부드러운 크림 홍삼차 등 모든 음식에 입맛을 들였죠. 활기차지 않은 서울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제 내면의 리듬은 이제 서울의 활기찬 템포에 맞춰져 있었어요. 저는 마늘, 고추, 생강 조각을 추가하는 것처럼 저는 풍성한 사교 스튜에 녹아들었죠. 무더운 밤, 혜수와 저는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를 벗어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반짝이는 물을 바라보며 함께 아이스 캔디를 나눠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된 저희는 언어와 생활의 실수에 대해 자유롭게 웃었어요. 강물은 오해를 씻어내고 달빛에 반짝이는 추억만 남겼어요. 가을의 선선함이 돌아왔을 때 저는 따뜻한 차와 붕어빵에서 새로운 변함없는 동반자를 찾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향이 가득한 붕어빵은 추위를 물리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따뜻한 머그잔에 손을 맞대고 오랜 친구와 새로운 지인 모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늑하게 모인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웠습니다. 서울 거주자로서의 놀라운 첫 해를 돌이켜보니 당황스러웠던 이방인이었던 제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문화와 언어의 복잡한 통로를 헤매며 계속 비틀거렸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의 친절 그물에 걸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집은 네 개의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손이 한 가닥보다 더 튼튼한 그물망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지혜는 어느 가을 저녁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뼈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늘 그렇듯 출퇴근 시간에는 사방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잡이 극에 달했을 때는 서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미묘하게 자세를 조정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침입이 아니라 조용한 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나이 지긋한 할머니께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내리면서 할머니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고마운 미소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저희는 하나가 되어 여행했습니다. 노을이 내려앉은 번화한 거리로 나와서 저는 여유로운 리듬에 맞춰 군중과 함께 움직였어요. 저희는 하나가 되어 흐르는 물처럼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죠.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 움직임으로 휘감아 도는 동안 저는 서로를 알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서울의 거대한 정신적 문화, 즉 수백만 개의 밝은 가닥 중 하나의 실로 이제는 매끄럽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울의 진정한 영혼을 엿볼 수 있었어요. 비좁은 공간 속에서도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관대함의 공동체 정신. 자유롭게 베푸는 보살핌, 기꺼이 나누는 짐, 짧은 접촉에도 따뜻한 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것들은 이 익명의 외국인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회적 구조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고층 빌딩 뒤로 지는 해를 보기 위해 북적이는 교통량 위 육교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스름한 보라색 빛이 도시 위로 내려앉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국 공동체에 닻을 내린 저는 이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위로 달이 떠오르자 저는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러 왔지만 저는 이곳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이제 제 안에 흐르고 있었고 제 길을 인도하는 내면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머나먼 곳에서 저는 임시 거처를 넘어 이제는 인간 가족 안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